첫 번째 이 책은 실적 개선주에 투자하라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간 투자해 보니까 잘 버는 회사, 친구들도 돈 없는 친구들은 상당히 귀찮아요.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고 또 어려운 얘기하고 밥 먹어도 밥값 한 번 내지 않고. 근데 돈 잘 버는 친구들은 자기들이 밥도 사고 그다음에 항상 풍족하거든요. 옆에 있다 보면 뭐라도 이렇게 하나씩 얻어먹을 수 있고. 그래서 돈을 앞으로 잘 버는 회사들이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베푸는 회사.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좀 안전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ETF. 네. 저는 이제 투자의 순서를 ETF, 배당주, 실적개선주, 테마주 이런 순서대로 투자 습관을 들이면 손해보지 않겠더라. 그래서 ETF 투자는 덜 내린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개별 주식들은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많은데 ETF는 펀드이고 구성 비중만큼만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하한가를 가더라도 이게 ETF가 하한가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리츠. 부동산. 간접 투자인데 고배당주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이 고배당과 나중에 주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좋고요. 또 스펙이라고요. 네. 이게 공모가 2,000원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는데요. 웬만하면 이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3년 내에 비상장사를 M&A 해야 되는데요. M&A 이슈가 발생이 되면 주가가 단기간 급등을 하고요. 최근까지의 어떤 기록을 보면 스펙 중에 한 50% 정도는 M&A를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공모가 2,000원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한 2,000원 언저리에서 사서 한 2,600원 정도 3년 내에 팔면 30% 수익이니까 연 10% 정도의 수익을 3년 내에 거둘 수 있잖아요. 기대 수익을. 그리고 만약에 3년 내에 M&A를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데 그때 2,000원 공모가에 연 한 1, 2% 정도의 이자를 덧붙여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망가지지 않으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한 5가지 안전한 투자 방법을 기재를 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실적 개선주를 찾으려면 저는 재무제표, 기업의 속살림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공시하는 그런 팩트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와 공시. 근데 재무제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좀 안타까운 점은 회계 실무자를 위한 재무제표예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어떻게 작성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 사업 보고서나 분기, 반기 보고서를 읽기 위한, 나는 회계 이 작성자가 아니란 주식 투자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공시는 한 10가지 팩트에 대해서 공시의 사례와 그다음에 투자 전략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두껍게 네.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실적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미래 실적을 알아야 돈을 번다라는 이제 또 목차가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미래 실적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한 20여 년간 하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 기업 투자를 조금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는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해봤는데 이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기대감은 임상실험 성공 이런 측면인데 좀 안타깝게도 임상실험 실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확률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확률적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리스크, 내가 혹여 투자했는데 손해보더라도 손절매하지 말고 좀 장기간 보유하는데 기업의 좀 살림이 먹고 살만해야 투자자에게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 실적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저는 한 2, 3년 정도의 실적 예측치를 좀 보고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증권사 리포트 보면 실적 예측치들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딱 열면 일단 용어가 되게 어렵고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될지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그 증권사 리포트에는 실적 예측치가 한 2, 3년 정도가 보통 나와 주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 100억을 버는 회사가 한 2년 후에 한 500억을 번다. 이런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 당장 고점에 샀지만 분기 3개월별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3개월마다 계속 좋아지는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단과 같아요.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가고요.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한 2년 전에 주가는 그 당시에 고점 논란이 있지만 그 고점 논란은 한 2, 3년 후면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 실적은 증권사 리포트를 열어봐도 되고요. 제 책에 이제 나와 있긴 한데 네이버 증권에도 해당 종목에 대한 미래 실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는데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치고 삼성전자의 미래 실적을 딱 클릭해 보면 그거에 따른 그런 실적 예측치를 알 수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 투자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실적 투자만큼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좋은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매도 시점을 네. 보통 한 2, 3년 후나 길면 한 5, 6년 후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 투자 초창기 때는 뭐 다음날 팔겠다, 뭐 다다음날 팔겠다 이런 그 짧은 기간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어떤 실적보다는 그 시장을 움직이는 단기간의 모멘텀에 되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뭐 테마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테마라는 건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루한 주식들은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들이 보통 지루하고요. 단기간 이벤트를 갖는 그런 테마주들, 예를 들면 뭐 방산 테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이 이제 실적 개선으로 가는 그런 대형 방산주들도 있지만, 뭐 빅텍이라든지 이런 중소형 방산주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뭐 남북관계 악화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돼서 올랐다가 그 소식을 뒤늦게 들고 뛰어들면 고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적 피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의 정점에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 거냐.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정점이었고 오히려 실적이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건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실적.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은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 올라왔고 앞으로는 좀 내려갈 건데 나는 그 실적의 고점에 사버리게 되는 경우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경기 악화를 예상하면서 그때 그 실적을 보면 2020년 말 당기순이익이 5,829억, 2021년 말이 1조 9,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 들어서 1조 정도로 당기순이익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는 올해는 한 5천억대까지로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2021년에 그 유가가 하락했을 때 호황을 겪었을 때 이 화학업체는 원재료가 석유 뭐 이런 것들 나프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가가 낮아야 원재료 가격이 낮아야 이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정유주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1년에 어떤 정점에 사게 되면 주가 어떤 폭등의 정점에 사서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현재 잘 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잘 버니까 그만큼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에 사서 이 매도 시기를 놓치면 이 금호석유화학처럼 주가가 이렇게 그 실적이 빠져버리면 이제 매도 시점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 그 2020
22년 말, 작년 말에 1조였던 그 순이익이 2023년에 5천억대로 빠지고요. 2025년 앞으로 2년 후가 한 7,900억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한 앞으로 2, 3년 정도는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잡긴, 그러니까 실적 외에 다른 모멘텀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야 주가는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실적을 이제 한 2, 3년 후 거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뭐 이제 네이버나 이런 증권사에 나온 레포트의 그 정확도는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는 이 네이버나 증권사의 어떤 증권사 리서치 자료는 뭐 보수적으로 본다면 8, 90% 정도만 우리가 실적을 잡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건 기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근데 실적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 트렌드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을 버는 회사가 200억을 벌고 400억을 벌고 800억을 버는 이런 회사 하나랑 1000억을 벌었는데 900억, 800억, 700억, 600억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랑 어느 회사를 사야 될 거냐 볼 때는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는 회사를 사야만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을 벌 때 한 300억 정도 버는 회사로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버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버블은 2년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2년 후면 적정한 실적에 적정한 주가구나. 근데 얘는 2년 후에 또 300억이 아니라 800억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싼 가격을 사서 너무 높게 샀네 하고 손절매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좋은 기업을 샀는데 비싸게 샀어. 하지만 주가가 내리면 좀 더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더 사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책들에서 언급을 했지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이 미리 추가 매수 계획들을 좀 세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한 50% 정도는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실적 개선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와 그리고 그 번 돈을 잘 베푸는 회사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지금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 거는 2차전지 관련해서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또 최근에 발표가 되었고 네. 굉장히 좋게 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작가님 말씀대로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터리 아저씨 덕분에 사실은 제 책을 작년 한 10월 정도에 책을 다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야 되는지 작년 10월 기준으로 다 써놓고 주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출간 시기가 좀 늦어졌거든요. 양도 좀 많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투자 금액의 한 50% 이상은 2차 전지 관련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저도 투자를 하고 한 3년 이상은 적어도 보유를 하겠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당시에 투자를 결심을 했느냐, 실적의 목표 미래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네. 뭐 과열돼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019년 말 당기순이익이 344억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 2022년 말 기준 2,323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근데 2025년이 되면 7,414억이 돼요. 그러면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년 후면 매출이 3배가 넘게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54조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는 11조 정도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좀 주춤을 한 거죠. 하지만 2025년이 되면 다시 49조 정도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하잖아요. 메모리라는 것은 이게 규격화된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는 그런 건데 이게 한 2, 3년마다 왜냐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만 2, 3년마다 더 발전된 걸로 이렇게 교체하는 교체 주기가 되고 어떤 경기 사이클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악화됐을 때 사서 실적이 아주 좋을 때 파는 거죠. 그래서 쌀 때 사고 비싸게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이 실적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그 넘버원 기업이지만 2022년 실적을 2025년 정도에 가서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우량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지만 실적이 엇비슷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300억이던 당기순이익이 7,400억. 3배까지 증가하잖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2025년 7,400억이 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의 어떤 버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막 하지만 PER 기준으로 2025년 7,400억 정도면 한 30배 정도 내외 되거든요. PER 30배 내면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뭐 바이오들 뭐 100배 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2025년이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32년까지 신차를 팔면 3대 중에 2대는 전기차로 팔아라. 그러니까 전기차의 신차 점유율을 67%까지 올리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32년도까지. 네, 9년 남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은 약 6%예요. 그러면 지금 11배가 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년에 한 배씩은 늘어야만 67%가 되는 거예요. 근데 67%가 좀 과도한 목표다. 좋아, 그러면 한 40%만 잡자. 그래도 지금 6%니까 한 7배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 빅3 점유율을 보면요. 테슬라가 한 65% 정도 작년 기준으로, 포드가 7.6%, 기아하고 현대가 7.1%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현대차만, 기아차만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도 공급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자동차 그 점유율을, 시장 점유율을 67%까지 올려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는 설비 투자 부분이에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NH투자증권에서 이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양극재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전기차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는 에너지원, 멀리 가고 얼마나 힘있게 가느냐. 음극재는 방전된 전기를 이렇게 다시 옮겨주는, 그리고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분리막은 양극재와 음극재가 불나니까 가운데 막을 해주는 거고, 이 양극재의 그 전류를 옮겨주는 게 전해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이 2차 전지의 한 40에서 45% 정도의 금액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산까지 갔는데 이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계속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2차 전지의 핵심이고, 그래서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뜨겁게 관심을 받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생산량이 국내에서만 6만 톤이에요. 그런데 2026년이 되면 48만 톤. 이거는 회사에서 어떤 그 발표한 그런 건데요. 그러면 2021년 대비해서 몇 배가 증가하는 거죠? 한 7, 8배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포를 보면 국내에서 23만 톤, 유럽에서 14만 톤, 미국에서 11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자동차 공장 옆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세팅하고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6%밖에 안 되는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다 완공하면 세팅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2026년 정도 되면 2022년 작년이 1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5배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불과 4년 만에.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훈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는 결국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전기차 산업 그 탄소 제로 해갖고 2035년부터 탄소 제로 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떤 유럽과 미국의 정책적인 포커스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겨냥한 걸일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 석탄 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중국의 그 석탄을 많이 쓰는 상품들을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면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 투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어떤 그 모멘텀은 사실 이제 미래의 실적을 끌고 오는 건데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 어느 정도 저점 매수 기회라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실적 포커스를 둔다면 분명히 실적은 지금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작가님 말씀대로 실적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그 확정된 조금 확신도 들고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또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뭐 양극재 기업들 제가 보기에는 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2025년 실적을 서로 비교하자면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LNF가 2025년에 당기순이익이 7,131억 원이거든요. 네. 아까 에코프로비엠이 7,400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LNF가 오히려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상대적인 저평가죠. 네. 그리고 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세오닉스. 세로닉스가 이제 LNF 지분율을 14.4%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하면 23.87%예요. 그러니까 한 24% 정도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LNF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LNF가 자사주도 한 7.6% 정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세로닉스가 재밌는 건 영업이익이 2022년 기준으로 5억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917억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거냐? 세로닉스는 LNF의 지배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분율이 50% 넘어가면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하는데요. 50%가 안 되더라도 기업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대 주주 등이면 이렇게 지배한다고 해서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네. 근데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그 지배당하는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을 끌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LNF의 당기순이익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이익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론 다른 영업의 이익도 있겠지만 917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LNF가 작년 말에 2,699억의 당기순이익을 거뒀거든요. 네. 근데 2025년에 7,100억, 약 2배 반 정도의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다면 세로닉스도 그 연결 재무제표로 적용을 하는 거죠. 왜 에코프로가 주가가 급등을 했느냐? 에코프로비엠의 지배회사잖아요. 네. 지주회사로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순이익을 에코프로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양극재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에코프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도 같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그런 지주회사들이 보통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고 해갖고 그 자회사의 지분을 한 60%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좀 저점이 있었고 이제 어떤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최고 올해 많이 오른 그런 주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얘기도 좀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로봇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로봇 또 올해 핫했죠. 그렇죠. 올해 이제 핫하고 지금은 많이 꺾였는데요. 네.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을 보자는 거죠. 그 로봇 산업의 규모를 그 국제 로봇 연맹이 발표를 했는데요. 2022년 작년 말 기준으로 36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였는데요. 2025년 약 3년 후에 530억 달러까지 이렇게 증가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이제 고임금 문제에 닥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좀 수준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많이 필요한 단순 로봇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킨을 튀기는 거죠. 그 로봇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협동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원래 M&A가 최근에 뜸했는데 올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렇게 한 10몇 프로까지 네. 가져가고 60%까지 가져갈 수 있는 콜옵션을 6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작년 말 당기순이익이 57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2024년에 당기순이익이 150억 정도 되는 거죠. 150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육박하니까 굉장히 좀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로봇 기업들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삼성과의 협업, 뭐 현대차와의 협업, 뭐 이런 협업들을 본다면 우리가 좀 긴 안목으로 이 산업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이 주가가 좀 내려갔을 때 많이 관심을 좀 가질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꼭 주목해야 되는 분야는 맞다. 그렇죠. 이 트렌드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3, 4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맞아. 그리고 한 2년 전에도 제가 이제 침착맨 유튜브에 나와서 2차 전지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 고점이다, 좀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거든요. 근데 2년 전 주가를 지금 대입해 보면 그렇게 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다고 하지만 미래의 실적을 끌어오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로봇 팀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협업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노브로 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비메모리는 이제 다양한 그런 니즈를 맞춰서 소량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대신 되게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그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30%, 20에서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메모리를 놓고는 우리가 진정 그 반도체 시장을 점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미국이 한 50% 정도 하고요, 한국이 한 20% 정도 해요.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면 한국의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3%의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 다행히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300억을 들여서 2032년인가요? 그때까지 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역량 강화. 우리가 2019년도에 TSMC, 대만의 TSMC의 그 반도체 비중이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비중이 50.5%였어요. 네. 그런데 2022년 4분기, 작년 4분기에는 TSMC가 58.5%까지 올라가요. 반면 삼성전자는 18.5%에서 15.8%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삼성전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이렇게 가야 하고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한 40조까지 10조 정도로 떨어졌지만 40조까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요 비메모리 부분이 조금 뭐 고도화되고 더 매출이 늘어난다면은 저게 더 다이나믹한 매출로 연결이 될까요?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지금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 삼성전자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하려면 비메모리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팹리스예요. 네.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인데요.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좀 많이 힘을 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곁들여 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공장 완공에 2, 3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2025년의 실적보다는 그 이후를 길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삼성도 300조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30조씩 1년에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TSMC는 이 비메모리에만 올인을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아시겠지만 핸드폰도 만들어야죠. 메모리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를 좀 따라잡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반도체를 계속 밀려고 하잖아요. 이제 반도체는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이 돼가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반도체 육성에 올인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그렇게 안 좋은데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뭐 다 주목을 하고 있어야겠지만 좀 더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더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그러니까 그다음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에 보여지는 실적이죠. 보여지는 실적으로는 2차 전지의 양극재 기업들을 따라가기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폐건전지가 한 3년 후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닌가. 왜냐면 이 자동차 배터리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쓴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 나온 지 지금 한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이제 폐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의 용량이 100이면 80% 정도 남았을 때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뭐 스파크도 나고 이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80% 남은 게 폐건전지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예를 들면 에너지 우리 난방도 하고요. 이런 재원으로 쓸 거냐? 아니면 20%를 충전해서 다시 차 배터리로 쓸 거냐? 이래서 이 폐건전지 관련 기업들이 한 3, 4년 후에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그 폐건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이 성일 하이텍이에요. 네. 성일 하이텍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392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2024년이면 5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기업들보다는 조금 속도가 늦는데 네. 근데 후발주자지만 앞으로 한 3, 4년 후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활성화되면 이 폐건전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화두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리튬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의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재활용하는 기술들도 계속 발전해 갈 수밖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새 거를 쓰느니 이 헌 거를 다시 리뉴얼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쓰든지 이런 니즈들이 강하기 때문에 한 2, 3년 후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이 폐건전지 부분도 굉장히 높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국내에서는 이 말씀하신 성일 하이텍 말고는 폐배터리 쪽에서 좀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있는데요. 뭐 세빛캠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이제 계속 이 분야가 이제 발전이 되면 계속 기업들은 더 늘어나고 뭐 IPO도 더 할 거고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포인트에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실적을 잘 파악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적을
하루에 한 20종목씩만 리뷰해도 1년이면 6, 7천 개네요. 네네. 그러면 1년도 안 걸린다는 거죠. 어. 실적을 체크한데 우리 상장 종목이 한 2천여 개 되니까 그러면 뭐 맘먹고 한 100여 일 정도 리뷰를 해보면 상장 종목들의 실적은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적 예측치를 못 찾는 기업들은 좀 투자에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리스크는 완전히까지 아니죠. 리스크는 정말 거의 배제를 한 그러니까 상태로. 리스크는 있죠. 왜냐면 예를 들면 에코프로를 내가 샀는데 비싸게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비싸게 샀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할 거냐에 또 다른 고민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적자 부실 기업을 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이제 답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최근에 뭐 셀리버리 사태를 보면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많이 됐잖아요. 우리 셀리버리 한번 볼까요? 네. 안타깝지만 참 안타까워요. 이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2020년 말에 172억 단기 순손실인데요. 2021년은 281억 단기 순손실, 작년에는 752억. 이렇게 손실액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손실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2021년 10만 3천 원 정도 가던 주가가 6천 원대까지 내려오고 지금 거래 정지 상황이잖아요. 네. 계속 기업으로서의 좀 리스크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반면에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유지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보면 2022년에 951억, 그런데 2025년에는 1632억. 이 정도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뭐 2023년은 1112억, 2024년은 1532억.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주가도 저렇게 반응이 네, 주가가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거고 실적이 악화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미래 실적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그래도 리스크 그러니까 많은 종목에서 확률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실적이 그나마 받쳐주는 기업들이 리스크가 가장 적더라. 내가 고점에 살 수도 있지만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리기에는 그나마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일에 우리가 체크할 것은 기존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성장할 거다라는 기업들을 미리 사뒀잖아요. 그 실적이 나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적이 나왔는지 그 실적에 부합을 한다면 주가는 꾸준하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그 목표점에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실적에 못 맞추게 되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실적에 맞춰서 또 증권사 리포트가 새롭게 나와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예측을 하니까 우리가 실적 개선주들은 실적을 3개월마다 발표할 때마다 그 실적을 좀 체크해보고 내가 예측한 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돌발 변수에서 어떤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우리 최근에 그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포항제철이 그 태풍에 의해서 물에 잠겨가지고 태풍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단기간 악화된 적도 있어요. 그 뭐 적자도 나고 그렇지만 그건 단기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회성 악재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 기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을 그 스판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악화됐구나.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길게 본다면 이 태풍이라는 건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이벤트잖아요. 길게 우리 실적 악화를 주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우리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새로운 그 실적 개선,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종목들은 앞으로 더 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건가?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 지금까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는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 된 만큼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거냐는 미래의 한 2, 3년 후에 실적을 봐야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의 중간 정도인지 아니면 이미 올라와서 꼭지인지 이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 되게 안타깝잖아요. 요즘 많이 내렸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한번 실적을 보자면
2021년에 1조 3,9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 2022년에 1조 3,5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 괜찮죠? 왜냐? 2020년도에는 1,500억 정도밖에 단기 순이익을 못 거뒀어요. 그러니 2021년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이 10배, 거의 한 8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당연히 주가는 2020년에 36,000원이던 게 2021년에 17만 3천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그만큼 실적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5,200억, 2024년에 6,300억, 2025년에 8,100억, 2021년과 2022년의 실적의 영광보다는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 실적 예측치가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타깝지만 조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적을 우리가 보면 왜 주가가 이렇게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예측치를 찾고 그 실적에 근거해서 어찌됐든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찾으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을 찾으면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다 해서 좋아, 어닝 쇼크가 낮다 해서 나빠 이게 아니라 미래 실적이랑 현재 실적 발표를 같이 해서 판단을. 그렇죠. 우리가 그 JYP, 하이브, 우리 엔터 기업들도 보면 JYP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좋잖아요. 네. 왜냐? 2022년에 674억의 단기 순이익인데 2023년에 1,000억 원대의 단기 순이익을 예측을 해요. 그리고 내년에는 1,100억대, 그 다음에는 1,300억대. 이 트렌드 자체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작년에 523억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왜? 우리 BTS 오빠들이 군대 갔잖아요. 네. 그런데 2023년에 2,080억, 2024년에 2,400억대, 2025년에 2,900억대. 단기 순이익 예측치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하이브의 주가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개선된다, 이 트렌드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트렌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주가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방금 이제 트렌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기 사이클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기 사이클은 이제 책에 구리로 판단하라라고 이제 목차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리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는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어떤 산업의 가장 큰 그 시발점이 구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가 이렇게 소비가 늘면 당연히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가 많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니즈가 많으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데요. 그래서 선행해서 오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나빠졌을 때 좀 사놓고 기다리면 어떤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구리 관련 기업이 풍산이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에 그 탄환이 떨어져가지고 풍산에 뭐 탄환 뭐 생산 이런 거를 뭐 요청한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풍산이 대표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20년에 719억인 단기 순이익이 2021년에 2,4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5년 주가를 보면 2021년 5월에 49,950원. 이게 가장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피크를 찍을 때가 주가가 급등을 하고, 또 실적이 이제 꺾여요. 2022년 올해 작년에 1,751억 원으로 단기 순이익이 꺾여요. 그러니까 2021년 올랐다가 이제 쭉 내려갔다가 내년도에 올해 한 2,000억대로 조금 반등하는 그런 예측치를 보여주니까 주가가 조금 더 오르고. 그래서 어떤 그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시장이 좀 살아날 거, 지금 약간의 그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경제가 조금 돌아가고, 코로나19 이후에 뭐 여행도 좀 늘어나고, 소비가 조금, 물론 뭐 경기 위축을 얘기하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이런 어떤 실적 예측치를 대입해보고 그렇다면 그리고 경기 어떤 뭐 순환이라든지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구리를 좀 선행해서 미리 사두고 좀 기다려보는 사이클 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리랑 반도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이 나쁠 때 기업의 실적이 나쁠 때 좀 사두고 기업의 실적이 좋을 때 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 거죠. 기업의 실적이 나빠졌는데 좋다고 사는, 그게 이제 어떤 사이클 주기를 이렇게 좀 맞추는 트렌드를 좀 체크해 보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모습도 보여주죠. 그 구리로 좀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통산이나 기업 말고도 좀 개인들이 구리로 인해서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이제 뭐 그 사실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좀 먹고 살기 어렵다, 뭐 아니면 삼성전자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이 좀 경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뭐 국제 그 예를 들면 뭐 런던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구리 그 선물 가격을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그 뭐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뭐 체크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스마트한 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 경기가 죽고 무언가 좀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좀 우울하다 할 때가 오히려 구리의 투자 적격이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멀리 있잖아요. 피부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EV 에비타로 보는 설비 투자 기업이 좋은 이유. 네네. 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PER 많이 쓰잖아요. 네. PER은 이제 시가총액하고 당기순이익을 비교해서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면 10년 동안 당기순이익으로 시가총액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PER은 10배다. PER이 짧을수록 뭐 이 좋은 기업이다. 우리가 투자금 회수가 빠르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설비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투자를 한 다음에 건물을 짓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은 이제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는데요. 정액법은 이제 일정한 금액을 매년 하는 거고 정률은 이제 일정한 비율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많이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공장을 앞으로도 계속 이 송도에 지어댈 텐데 짓고 나면 이 감가상각비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고 당기순이익이 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그런 비교 지표가 뭐가 있을까? 그게 EV 에비타인데 이것도 굳이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하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감가상각비를 빼고 그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을,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EV 에비타를 좀 보시면 좋은데 주린이들은 사실 이게 쉬운 그 접근은 아니니까 좀 뭐 실력이 좀 갖춘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 만약에 이제 감가상각이 돼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영업이익이 낮게 나온 것도 주가는 그대로 반영을 하나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갑자기 실적이 나빠졌다가 감가상각이 이제 보통 뭐 건물은 뭐 예를 들면 뭐 15년, 뭐 10년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하는 그 사용 연수를 기업마다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 연수가 지나면 예를 들면 정률법 같은 경우는 쭉쭉쭉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굴뚝 기업들은 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은 갈수록 이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감가상각액이 이제 계속 없어지니까. 그래서 오래 버틴 기업들이 나중에 보면 수익이 더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감가상각이 이렇게 쭉쭉쭉 지나면, 그리고 이제 그 이 설비 투자한 만큼 그만큼 수익이 나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액을 빼고 한번 수익이 얼만큼 나는지, 영업이익이 얼만큼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은 산업들,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주는 모든 지표들이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나빴어도 좋아요. 예를 들면 LNF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 나빴던 것들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개선주, 제가 이제
처음 낸 책이 주식공부 오일완성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10단계 종목 분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단계 종목 분석표는 실적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까지 10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탈락의 방점을 둬요. 그러니까 첫 1단계가 단기 순이익이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적자 기업을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적자 기업은 결국 돈이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땅이 많다 그러면 땅을 담보로 뭐 돈을 빌려오던가 아니면 유상증자, 그러니까 주식수를 늘리는 유상증자, 아니면 주식 관련 사채 발행, 그것도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주식수 늘어나는 게 왜 문제냐? 주식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식수 곱하기 주가. 우리는 주가에 관심을 가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중요하잖아요. 주식수와 주가인데 주식수가 2배 늘어났으면 주가는 반대로 반절로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가가 갑자기 5,000원이 되는 거야. 5,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2배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식수가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손실인 기업은 탈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탈락 시킬 수 있는 요인이 한 10가지, 9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있는 것들을 계속 단계를 거치면서 제거해 나가는 건데, 우리 실적 개선주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줄여서 보자. 한 5단계로 줄여도 된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적을 체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실적 개선주니까. 그래서 실적 개선주인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고, 중요한 거는 미래의 실적을 한 2년 정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5, 6년 정도의 실적 트렌드를 쭉 보는 건데, 예를 들면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꺾인다.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늘어가요. 예, 매출액이 판매액이 늘었으면 영업이익도 늘고 그거에 따른 당기순이익도 같이 늘어가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한 6년 정도 늘어난 6, 7년 늘어나는 종목들. 뭐 우리가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맞아가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실적을 찾으면 결국 PER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 건데,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실적은, 미래 실적은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00배지만 한 2년 후 실적으로는 PER이 20배면 뭐 그렇게 버블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 과거의 실적에 맞추다 보니까 버블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2, 3년 후의 실적, 물론 2, 3년 후의 실적이 꺾일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예측한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기업들은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매력적인 기업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배당이에요. 배당. 우리가 이제 배당이 왜 중요하냐면, 배당을 주는 회사만큼 안전한 기업은 없어요. 왜냐?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만큼 배당 매력도 올라가니까. 우리가 배당 매력을 판단할 때는 그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당금이 5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은 5%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배당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더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나는 배당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이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세 차익도 예, 기대할 수 있는. 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이나 배당주 펀드나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금과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배당 주는 회사.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당을 안 주는 회사는 안 사요, 잘. 네, 배당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 잉여금, 남는 돈이 뭐 현금 흐름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좀 좋은 그런 기업들이 주로 배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하는 기업,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일수록, 아까 제가 그 ETF, 배당주, 실적 개선주, 테마주 순서대로 투자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배당주는 굉장히 안전한,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을 주는
잉여 현금이 있으니까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 주는 회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의 항상 강조드리는 건 잘 버는 회사, 잘 베푸는 회사. 이게 엔드 조건일 수도 있고 오어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도 체크하면서 배당도 같이 체크하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실적 체크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꺾이면 배당을 그만큼 못 주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S-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S-오일 같은 경우 배당을 주다가 배당을 못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거든요. 우리가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배당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러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을 5,500원, 주당 5,500원까지 배당해서 시가 배당률이 6.59%. 그러니까 은행에 6.59%짜리 이자 넣는 예금을 들었다 생각하면 편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 작년도에 그 S-오일의 당기 순이익이 2조 1,000억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한 유가가 좀 내리고 하다 보니까 1조 3천억 정도로 당기 순이익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주당 배당금이 예상액이 3,515원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5,500원이었는데 3,115원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나는 배당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과거 이력으로 배당을 안 줬던 혹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는 회사들도 주목해야 되나요? 아니면 만약 S-오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건너뛰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결국은 국제 유가의 어떤 방향성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오일의 투자 적기는 실적이 악화됐을 때였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이클, 이 석유 사이클이 일정한 루틴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전제하에 본다고 하면 2020년에 적자가 7,900억 정도 났거든요. 그때가 주가의 저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100 넘어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KTNG라는 대표적인 고배당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KTNG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게 일정해요. 작년에 1조 정도 났고요. 올해 한 9,300억, 내년에 한 1조 정도 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배당금이 뭐 4,800원, 5,000원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루틴하게 가는 거죠. 시가 배당률이 한 5%, 6% 정도. 주가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대신 배당 측면에서는 굉장히 한 5% 이상의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고배당주의 대표적인 예가 금융주예요. 대신증권과 JB금융지주. 뭐 예를 들면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2020년에 1,200원 주당, 2021년에 1,400원, 2022년에 1,200원, 2023년에 1,200원 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한 9%에서 뭐 7%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10% 넘어갔을 때, 시가 배당률이 10% 넘어갔을 때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JB금융주주도 뭐 한 시가 배당률이 뭐 6%에서 한 10%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투자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이 매년 꾸준하게 한 6천억대를 예상을 해요. 그래서 네. 작년에 6천억이었고요. 내년도에 올해 6천억, 내년도에 6,300억, 2025년에 6,600억.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주당 835원을 배당을 했거든요. 올해 정부 정책이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작년 정도 배당을 한다라고 치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시가 배당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배당주는 실적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실적이 늘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실적이 늘면 우리가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당기 순이익 중에 배당금을 얼마 정도 하느냐. 그러면 배당 성향이 일정하다.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을 버는데 30%를 배당한다. 그러면 한 30억 정도를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억을 번다. 그러면 60억을 배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성향, 시가 배당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또 실적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 개선주의이기 때문에 실적도 보고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실적이 늘어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배당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주요 점검 비율들이에요. 점검 비율들은 제 책에서 한 10가지 이상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자본 유보율, 영업활동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잉여 현금 흐름, 뭐 ROE, EV 에비타, 기업 가치를 뭐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눠주는 EV 에비타, 그 다음에 매출 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지분율. 엄청 많죠. 맞네요. 근데 대부분 체크를 해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실적 개선주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점검을 한 번씩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는 건데, 비율들이,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나 부실 기업들은 이 비율을 계산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될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들은 이러한 점검 비율들은 한 번씩만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 책 보시면 어떻게 찾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 하나만 보자면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얼만큼 빌렸느냐. 그래서 부채 비율이 보통 한 100% 이하면 우량하다. 그러니까 남의 돈보다 내 돈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부채 비율이 뭐 1000%, 2000% 되면 고민이스러운 거고요. 금융주들은 고객의 돈을 부채로 잡아요. 언젠가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주,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 이런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막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방산주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이 굉장히 수주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들 실적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작년도에 2천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거든요. 근데 원래는 매출액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 시간 관계상 제가 당기순이익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4,700억, 내년에도 4,300억, 2025년에는 6천억 정도의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3년 후에 3배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늘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에 맞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올해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죠.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들어서 강력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가졌느냐. 수주가 이어지면서 그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2022년에 2천억이던 당기 순이익이 2025년에 왜 6천억까지 가게 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좀 주가가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고민이 있겠지만 3년 후에 실적으로 보면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LIG 넥스원도 보면 작년에 1200억대인데 2025년이면 21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좀 보면 이렇게 좀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LIG 넥스원 어떤 당기순이익 증가치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당기순이익 증가치가 훨씬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LIG 넥스원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들어서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전기료를 못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당기 순손실이 어마어마해요. 24조 당기 순손실. 마이너스 24조. 그리고 올해는 한 마이너스 8조대. 뭐 이러니까 주가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꼭 체크하고 그다음에 배당을 체크하고 주요 비율들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의 주요 비율들은 굉장히 좋다. 별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로는 공시랑 뉴스를 봐요. 그래서 공시랑 뉴스를 한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지 않는 것들은 공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재 공시, 호재 공시가 있나. 악재는 결국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들이 악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해보자. 마지막으로는 내가 매수해야 될 이유, 그리고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전력. 그래서 제가 이제 246전법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마이너스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 6,000원, 4,000원이 가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자. 전제는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좋은 기업, 배당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면 추가 매수 전략으로 아무거나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기업, 우리 그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샀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뒷감당이 안 돼.
안 좋은 기업을 사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손절매는 하기 싫은데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길게 가져갈 수가 없는 게 그 중간에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분명히 할 거고,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좀 말씀 나눈 거를 좀 들어봤을 때 좀 중요한 키워드가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배당, 그리고 사이클, 그리고 트렌드. 이제 막 마지막 공시 뉴스까지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관심이에요. 관심, 예.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대중의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주가의 차이는 관심이에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대한 지대한 그 유튜브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관심, 반면에 LNF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실적에 어찌됐든 그 수치 자체는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매출액은 조금 더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나지만, 근데 어찌됐든 그 실적 증가 추세라는 것은 동일한데 사람의 관심이 적다 보니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거래량을 만들고 거래량이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주가는 그만큼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막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상승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 가지고 좀 찾아보면 우리가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2년에 7조 3천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0조 정도를 예측을 해요. 단기 순이익이. 그래서 이런 10조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한 3년 정도 예측을 하네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뭐 미국의 IRA에 따른 뭐 그런 약간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작년에 5조 4천억 정도였는데 올해 8조 2천억, 2025년에는 8조 9천억 정도. 이게 이제 네이버에 나온 그런 데이터 예측치예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증권사 리포트를 좀 평균해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트렌드 자체가 기아차나 현대차가 이 약세장에서 잘 버티는 그런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실적 개선주 찾는 1단계부터 5단계를 거치면은 몇 개 정도의 기업이 남을까요? 대략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의 개인마다 다른 거죠. 나는 이제 얼마나 리스크를 지고 갈 거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단기 어떤 상승 이벤트들을 더 노릴 거냐. 최근 들어서 뭐 삼천리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막 이 플럭추에이션이 막 커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단기적인 기업 어떤 성향을 따라가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거냐. 근데 저는 그게 제 스타일로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요행수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전하는 투자 방법.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네 돈을 까먹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몇 개가 되느냐. 저는 한 10개 정도만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면 한 5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투자한 그 매력적인 종목들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5개 종목들이 많게는 한 2-3배 정도 수익이 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트렌드. 근데 저는 지금 팔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 이 실적 추이를 보면 한 2-3년 후에 실적이 더 늘어나는데 내가 지금 굳이 그래 버블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이미 싸게 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떨어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폭락할 때마다 조금 더 사볼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이에요. 손절매하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실적과 배당에 중점을 두고 덧붙여서 그냥 비율을 한번 스크린 정도 하고 수치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은 공시나 뉴스로 한번 리뷰를 해서 나의 매력적인 종목 한 5개에서 10개만 잡자. 그래서 하루에 한 10종목
그래서 20종목만 이렇게 계속 스크린해서요. 그 매력적인 종목들만 이렇게 리스트업 해놓고 거기서 압축해서 투자하고 분석에 들어가면 나만의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도 어쩔 때 보면 실수를 하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실수를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막 가슴이 너무 콩닥콩닥 튀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손해를 순간적으로 입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실패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수는 과정이에요. 하다가 보는데 이 실수했다고 그냥 손절매하고 실패로 귀결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떻게든지 실패로 가지 말고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투자를 하자. 그 방법은 실적 개선주에 투자를 하는 거고 실적 개선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이 행간의 의미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에 적혀져 있지 않은 공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만 결코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된다의 저자이신 박민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